새벽 4시 10분 신발도 신지 않은 남자가 파출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권총 든 남자가 4명이 와 있어요. 고 씨 집을 경찰과 특공대원들이 아주 겹겹이 둘러쌌는데요.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한 남자가 창문을 깨고 이업사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낯선 남자들은 가족 6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를 했었는데요. 이 사람들 정체가 뭐예요? 8일 전 이 사람들이 있던 곳은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수감자 한 명이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고 얘기를 해요. 교도관이 이제 소변통을 가져오는 사이에 수감자들은 몰래 수갑을 풀고 일제히 교도관을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도관이 차고 있던 권총과 그 실탄 5발을 탈취한 것입니다. 이감 중이던 피고인 12명이 호송 교도관 11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에 달아났습니다. 살인, 부녀자 폭행, 특수절도 등 대부분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중형을 선고받은 흉악범들입니다. 근데 그 탈주범들이 바로 고 씨 집에 권총을 들고 온 낯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 탈주 9일째였습니다. 권총과 과도를 들이대면서 우리가 바로 지금 TV에 나오는 그 탈주범들이다. 탈주범들은 가족들의 이제 손과 발을 전부 묶고 이불을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배가 좀 고프다. 그러면서 죽을 만들라고 요구까지 합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은 30대 남자가 리더로 보였는데요. 이 사람 지강원이었습니다. 자정 무렵에 술 한 잔 딱 하신 아버지 고 씨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탈주범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니들 젊은 애들이지? 니들 여기 앉아라. 나하고 술 한잔 하자. 지강원 일당은 술을 마시면서 신세한탄을 많이 했다고 해요. 받은 형량이 억울하다는 거였습니다. 지강원이 같은 경우는 7번에 걸쳐서 556만 원을 훔쳤습니다. 상습절도죠. 절도범이면 형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왜 중간에 탈옥을 했을까요? 17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7년? 지강원은 상습 절도범이었기 때문에 실제 받은 징역은 7년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호감호 10년이 붙은 거죠. 보호감호 기간에도 보호감호 시설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17년을 징역 생활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굉장히 긴 거라고 느낄 수 있죠. 사실 지강원 일당의 탈주 결심에 불을 지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동생 정경환입니다. 50 시절 형의 위세를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는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온갖 비리가 밝혀지면서 구속,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경환 씨가 지난 7년 동안 새마을 운동을 내세워서 사용한 자금은 모두 1,2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120억 원이 횡령이나 불법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고 확인된 액수는 70억 원이나 조시대 됩니다. 70억 정경환 원이구나.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556만 원 훔친 사람의 17년인데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7년을 다 살지도 않았습니다. 어디 재수가 판사 검사를 거느는 탈수가 있는 거야. 이는 탈주하게 동기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전유죄, 유전무죄입니다. 그만큼 법이요 저희한테 불리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탈주범인 것은 사실입니다. 고 씨는 그날 새벽 몰래 나와서 신고를 했는데요. 새벽 4시 40분쯤 밖이 시끄러우니까 지강원 일당이 눈치를 챘고 1988년 10월 16일 일요일에 인질극이 시작됩니다. 지강현이 있는 방이 보이는 담쪽은 위험하니까 사람들을 좀 통제했고 저도 그 담쪽에서 마주보고 있었는데 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지강원의 어머니와 형, 강영일의 어머니와 남동생, 한희철의 애인이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료 변론을 좀 해주겠다 하는 변호사 뭐 갖가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수를 권유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강현은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거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요구했어요? 생방송이었습니다. 보통 돈을 요구하지 않나요? TV 생방송은 굉장히 특이해요.
누군가를 납치해서 인질을 풀어줄 테니 돈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질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지는데 지강원 사건의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 없이 우연하게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비인질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대표적인 사례는 단순히 인질을 억류하고 명확한 요구가 없는 거죠. 돈을 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없고 또는 사실시도 상황이 대표적인 비인질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풀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시 상황을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TV 자료 화면이 남아있기 때문이잖아요. 지강원이가 생방송을 요구를 했고요. 왜 하필 이 장면을 생중계해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보통 이런 인질 상황에서 생방송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대중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아마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지강원이가 얘기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신의 범죄에 비해서 과도한 형량을 선고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굉장히 감정낸 이런 형량을 받아서 억울하게 생각되었고, 두 번째는 흉악범이라고 언론에 대서특필이 있는데 사실 전체 우리가 인질범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정말 흉악범인가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잡범에 불과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환경이 그들을 범죄로 만든 이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대중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 지강원이 자신의 이야기, 특히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나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 국민학교 못 나와, 밖에 못 나는 나 그동안 생각했단 말이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이제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렸을 때의 꿈은 시인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에게 자기를 행복한 거지가 되고 싶었던 낭만주의 염세주의자라고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지강원은 돈 없고 권력이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연희궁으로 가려다 경비가 심해서 그만뒀다고 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두서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목소리에도 힘이 좀 빠졌습니다. 잠도 많이 못 잤고 밥도 못 먹었으니까 정오부터는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현장에 계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으세요? 제가 저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좀 뭉클해져요. 네. 그래서 지강원 씨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 지강원 씨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나시죠? 왜 화가 나는지, 왜 억울한 감정이 드는지 제가 좀 듣고 싶은데 같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 말을 만약에 지강원 씨가 현장에서 들었다면 아마 이 상황이 아무도 죽지 않고 금방 저는 종료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이 공감과 동의를 많이 혼동하세요. 그래서 지강원 씨에 대한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많이 괴롭고 억울하다 또는 화가 났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공감을 하는 것이지 지강원 씨가 그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개를 혼동하세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공감 대화를 못하고 거기서 현장에 출동하신 분이 보통은 야, 도망갈 생각하지 마! 이렇게 고함치고 하니까 지강원 씨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신의 감정을 못 읽어주니까 화가 나고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더 화를 내게 되고. 네. 나를 맨날 혼내는 아빠 느낌일 것 같아요. 엄마처럼 좀 달래주면서 얘기하는 약간 그런 차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혹시 그 협상 교육할 때 금기어를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협상교육할 때 금기어가 3마디가 있습니다. 네. 진정하세요. 이해합니다. 나오세요. 금기어입니다. 근데 이게 인질극 영화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같은데. 인질극뿐만 아니라 사실 현장에서 모든 뭐 성난 민원인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인데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이런 분들이 첫 번째 진정하세요. 이해합니다. 나오세요. 근데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자, 화난 사람한테 진정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진정하게 생겼어.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성 민원인들 아니에요? 네, 알면서 그래요. 우리는 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진정하세요. 이해합니다는 내가 바라는 상태지
내가 그런 바라는 상태를 위해서 이 사람과 얘기를 통해서 하려는 노력은 아니죠. 그래서 이걸 바꿔주면 돼요. 진정하세요는 많이 화가 나 보이시네요. 좋다. 또 이해합니다는 듣고 싶어요. 나오세요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억울하고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제가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아, 나의 감정과 고민을 들어주고 싶구나 라고 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거기다 대고 도망갈 생각하지 마! 또는 진정하시고 이해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죠. 근데 현장에 가신 그분도 너무 무섭고 당황스럽고 어떻게든 수습하려다 보니까 그냥 입으로 본능처럼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까 저는 좀 이렇게 이해하고자 하면 그쵸, 그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이 얘기도 하죠. 너희는 완전히 포위됐어. 포위됐다. 맞습니다. 너희 도망가면 안 돼. 이게 약간 그렇죠. 뉘앙스 있어. 감정을 인정하기보다는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협박하는 거죠. 협박하면 협박한 사람하고 사실을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예. 벼랑 끝으로 싸우고 내모는 싶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위기협상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없었어요. 뭐 네고시에이터라는 역할도 없었고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뭐 위기 협상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없었고 교수님 같은 협상 전문가도 없었으니까 그렇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뭐 많이 아쉬운 점은 첫째로 이제 우리가 폴리스 라인을 못 쳐가지고 아까 보시지만 우리 그 많은 군중과 경찰이 섞여서 있는 거. 그다음에 사실 뭐 가족들을 부르지만 협상에서는 그걸 제3중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장에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가족들 네. 나오게 안 하죠. 원래. 가족들은. 왜냐하면 가족들이 등장하면 사실 감정을 더 부추기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래서 제3중재인이라고 지금은 철저히 차단해서 경찰 협상팀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 사실 지광원 씨가 처음에 최초에 인질 2명을 풀어줍니다. 인질 2명 풀어줬다는 것은 나는 협상을 하고 싶어. 라는 정말 긍정적인 시로인데 이것을 놓친 여러 가지 요소를 보면 정말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협상 전문가라는 직업이 이제는 있지만 그때는 제 기억으로 협상하는 게 없어서 어느 순간에 영화가 네고시에이터라는 덴젤 워싱턴이 나왔었나요? 사무엘 잭슨. 아 사무엘 잭슨. 그때는 학문적으로도 없었고요. 이기 네. 대응팀이 지금은 있어요. 각 경찰 있는데 지금은 경찰청에 위기협상팀이 조직되어 있고요. 네. 수사연수원하고 거기서 이제 매년 협상 교육을 받고 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지금은 우리가 과거와 같이 이런 영화에 나오는 이런 엄청난 인질 상황은 잘 벌어지지 않고요. 네. 보통은 이제 가정폭력에서 시작된 인질 그런 상황이라든지 인질 나오죠. 자살. 자살 시도 상황이 사실 제일 가장 많아요. 수요고요. 비인질 상황이에요. 네. 감정을 읽어주면 많이 해결되는데 그걸 못하면 이제 굉장히 감정이 더 고조되면서 비극적인 상황으로 끝날 수가 있죠. 그래서 감정을 읽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직업이 생긴 것 자체가 우리 이제 수사할 때 굉장히 엄청난 발전이 아닐까. 그렇죠. 네. 현장에 있는 경찰관도 사실 이 협상을 모르고 나가서 아까 같이 죽은 경우에는 많은 트라우마가 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협상 기법을 알고 나가서 사람을 구하게 되면 큰 차이점은 뭐냐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협상하다 네. 보면. 네, 뭐 20시간 뭐 하루도 될 수 있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안전하게 살고 나오기 때문에 그 뿌듯함은 저도 현장에서 느껴보지만 정말 사람을 생명을 살린 것만큼 소중한 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11시 45분경 얘기하는데 당신들이 죄다 발표하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발표한다. 저 뒤에 경주대들 의무격차들 역전산맥 길 터져. 갑자기 강령일이 인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골목길을 따라서 쭉 걷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승합차를 준비했는지 확인하러 나온 거였습니다. 차가 없다는 걸 알고는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총소리였습니다. 지 광현이 형이 쐈는데요. 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총을 쐈습니다. 왜 같은 편한테 총을 쏜 거죠? 너는 살라고 내보낸 건데 왜 다시 들어오냐 자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안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안광술과 한의철이 지강원의 총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그런데 이때 지강원이 의자에 앉아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비지스의 헐리데이. 이 곡은 딱 들으면 왠지 이렇게 막
쓸쓸하면서도 약간 좀 우울하고 많이 다운되는 음악인 것 같아요. 근데 지강원은 왜 이 음악을 골랐을까요? 가사예요, 가사 내가 볼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어서 틀어달라고 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정말 우스운 게임 같죠? 하지만 모두 똑같다고 믿지는 말아요. 아마 인생을 게임이라고 자신들은 어려운 삶을 살았으니까 정말 우스운 게임 같죠? 근데 전경환 씨에게는 70억도 그냥 7년도 다 살지 않고 개덕수 형사님은 현장에서 들으신 거잖아요. 당신은 너무 긴장해서 제발 아무도 안 다치고 어서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지강원을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낮 12시 20분 지강원이 깨진 유리로 자신의 목을 찌르는 순간 경찰의 인질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지강원이 목에 깊은 상처와 4군데의 총상을 입어 피투성이가 된 채 나 저거 연행됐습니다. 기억난다. 저거 되게 모자이크도 안 안 했고 그냥 다 보여줬어. 뒤따라 강용일도 경찰에 연행돼 나왔습니다. 인질로 갇혀있던 4명 가운데 양이 마지막으로 경찰에 구출됐습니다. 저 앞에 있어, 앞에 있어. 낮 12시 25분 뒷방에 쓰러져 있던 한해철과 안광술이 싸늘한 시체로 변해 운구돼 나왔습니다. 이로써 경찰의 탈주범 체포와 인질 구출 작전은 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지강원 일당이 있었던 방바닥과 벽은 온통 핏자국과 깨진 유리 조각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지강원의 오른쪽 허벅지와 어깨에 총상을 입었는데요. 큰 동맥이 파열되면서 대량 출혈을 일으켰고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 탈주국은 이렇게 피로 얼룩지면서 끝이 난 거네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인질범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좀 의외였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들은 인간적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강헌이 형, 강헌이 오빠라고 불렀어요. 인질극 당시에도 우리 귀에다 대고 정말 미안하다. 이럴 생각이 아니었다. 절대 다치지 않게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지강원 일당이 갔던 다른 집 사람들도 정중했고 존댓말을 썼다. 신사적이고 점잖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암동, 행당동 갔다가 다시 백 서울대학교 병원. 양로 갔다가 문정동까지 야, 원정강도 하고 또 서북 쪽으로 가요. 장천동. 한천동, 북가자동 쪽. 서울 시내 집을 뭐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들었네요. 야, 근데 저는 인질범들의 인터뷰를 보고 좀 많이 놀라긴 했어요. 뭐 칼과 총을 들이대면서 협박도 하고 돈도 빼앗은 탈주범들인데 그들이 신사적이고 인간적이다. 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가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인질들이 인질범들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 증후군 뭐 이런 건가요? 스톡홀름 증후군은 극심한 공포를 경험한 인간이 생존 본능으로 가해자에게 의지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포에 사로잡힌 인간의 일반적인 형태로는 보기 어려운 점들이 보입니다. 특히 마지막 북가자동 집의 아버지 고 씨는 집에 오자마자 탈주범들에게 술 한잔 하자고 하거든요. 오히려 리마 증후군으로 보입니다. 인질범이 인질에게 심리적으로 동화되어서 폭력성이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스톡홀름 증후군과 반대네요. 네, 1996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반군들이 일본 대사관을 점거하고 400여 명을 인질로 삼은 사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인질범들은 점점 인질들에게 동화되어서 미사를 보거나 의약품과 옷을 반입하는 것을 허락하고 자신들의 신상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강원 일당이 창천동 임 씨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임 씨가
사람 사는 곳인데 신발 좀 벗으라고 하니까 지강원 일당은 신발을 벗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 임 씨 앞에서 담배를 피울 때 돌아 앉아서 피우기도 했습니다. 성경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니까 지강원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리마 증후군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 씨 집에는 먼 친척인 여대생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다음 날 시험을 치니까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안 가도 60점 기본 점수는 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학생이 이제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저는 공부 안 해도 90점은 받아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네, 시험을 잘 보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그러면 그 학생이 시험 보러 가는 길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도망을 갈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인질범들이 인질을 믿은 거네요. 네, 핵심은 인질과 인질범 사이에 인간적인 심리적 교류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횡단동 박 씨 집을 떠날 때 이런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착해. 야, 이게 어떻게 탈주범이에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너무나도 진심이.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이 되길 빌겠습니다. 이게 인질극에서 지강원의 모습을 보면 낭만적이고 지적이며 또 선의를 가진 본인의 성향을 외부 세계에 전달하고자 하는 아주 강한 욕구를 보이는데 자신들은 일반적인 범죄자와는 다르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됐을까요? 70대 임 씨는 지강원 일당이 신발도 벗지 않고 집에 들이닥쳤을 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밥부터 차려줘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벌벌 떨면서도 저녁에 먹던 따끈한 찌개를 끓여내줍니다. 마치 시골에서 상경한 먼 친척을 대접하는 듯한 80년대 특유의 가족적인 정서를 인질범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인질범들로 하여금 본인들의 위치를 혼동하게 만든 것이죠. 그 시대가 조금 따뜻한 면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정말로 무서운 막 범죄자들 막 눈에 살기가 있었다면 과연 그런 얘기를 건넬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게 뭐 따뜻한 밥과 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이 누구나도 이런 조합이면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아요. 게다가 계속 그 감옥에 있다 나왔는데. 그 인질극이 벌어진 북가자동 고 씨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고 씨가 나와서 신고를 하게 된 건데 그때 이제 잠에서 깬 지강원 일당은 이 집이 우리를 너무 편하게 해줘서 너무 믿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형, 오빠 이러니까. 사회에서도 수감 상태에서도 돈이 없어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피해의식이 여러 인질들이 보여준 인간적인 응대로 점점 해소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인질들도 지강원 일당을 정말로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대했던 걸까요? 네, 흉기로 위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포가 심했을 테지만 아마 본능적으로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강원 일당의 모습이 물리적, 언어적 폭력이나 강간 등 인질범들에게 흔히 가는 이미지와는 달랐고 또 아주 앳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지강원 일당은 부잣집은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주로 주공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에 갔다고 했는데요. 서민들이었기 때문에 더 공감을 했을 겁니다. 인질들을 포함한 많은 서민이 지강원 일당의 주장인 무전유죄, 유전무죄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조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지점이 인질과 인질범들이 인간적으로 동화되는 걸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해 인질극 현장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탈주범 강령일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인질로 됐던 분들이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겁먹었지만 이들의 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식사도 커피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고 난 후 솔직히 우리 네 식구 모두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는 미웠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탄원서 덕분에 강령일은 7년형만 추가로 선고받아서 19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강원 일당이 억울하다고 외쳤던 사회보호법이 이 사건 17년 후인 200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들은 명백한 범죄자이고 치탄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처벌이 응당했느냐, 죄 지은 만치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죠. 정말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다음 세상은 그래도 정말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6년 전 일요일을 피로 물들인 이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법이 모두에게 공평한가요?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